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최순종입니다. 저도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큰 자리에 제가 뭐 사회를 보게 됐는데 아까 이수광 원장님 말씀하셨나요? 그 몸의 중심이 어디냐? 아픈 곳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 얘기했을 때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친구들이 우리 정책이, 청소년 정책이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딴 데서도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전민경 박사님 작년에 그 가출 청소년 관련돼서 연구했거든요. 근데 가출 청소년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 두 가지 정책만 올바르게 간다고 하면 사실 청소년 정책 거의 반 이상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정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중요한 정책 포럼에 제가 사회를 보게 돼서 영광이고, 하나 더 미리 좀 말씀드리면, 막 뒤에서 우리 전민경 박사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계와 청소년계가 같이, 또 아니면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업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가 벌써 그래서 경기도 교육연구원하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하고 이런 연구를 함께 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출발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큰 오늘 이 포럼 내지는 오늘 이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우선 이게 우리 선생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전민경 박사님 잘 아실 테고 이근영 박사님 잘 아시고, 또 진짜 멋있게 발표해준 우리 이기원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이신데요, 사실 이경상 박사님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사님이세요. 존경하고, 이경상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셨고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일고등학교의 강호익 교감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명소연 센터장님이십니다. 오늘 세 분께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앞에서 발표해 주신 한 시간여가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민경 박사님 내용에서는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규모 추정,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해 주셨고, 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 실태 조사한 내용들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나온 정책 제언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된다,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학습 진로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또 생활 관련돼서도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이근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통합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 연결이 되는데, 단지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근영 박사님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앞부분 다 빼겠습니다. 다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마지막에 있었던 자료지 56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면서도 계속 좀 아니면 나중에 정책 입안자님들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이 좀 고민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56쪽에 있는 정책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정책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방향이, 제가 다니면서 얘기할 때 정책은 내용보다 방향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근영 박사님 제안하신 지금 6가지인가요? 이 5가지인가? 네, 5가지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또 타당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6쪽에 있는 것부터 읽어보면, 권리로서의 학습 보장,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통합적 지원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냥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히는 유연한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삶의 터전인 이 지역사회 기반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문제라든지 학습 지원 다양화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한 어떤 이 참여 활성화 문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하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후에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우리 이기원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말씀 주신 거는 저는 다른 건 다 빼고 우리 사회적 인식 좀 바꿔줘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죠? 진짜 필요하죠. 우리 가출 청소년 문제 다룰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뭐 잘못했어? 우리 비행 청소년이 아니야. 문제가 니네 사회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학교가 만들어서 힘든 거고 교육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학업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인식 좀 바꿔줘.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꿈을 향해 비행하는 청소년이다라는 이 인식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한 요구 타당하고 정확한 뭐랄까 우리 성인들한테 아니면 우리 사회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 분 발제 들었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를 세 분께.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경상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 있는 이경상입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을 맡은 부분은 그 전민경 선생님의 첫 번째 발표, 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 현안 분석 논문입니다. 우선 그 전민경 선생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과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양적 질적 조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아주 그 쉽지 않은 연구를 그 훌륭하게 잘 수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원래 하신 그 과제가 향후에 이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하는데 아마 그 아주 그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전민경 선생님께서 이미 그 상당히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사실 토론자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그 중요하면서 유효한 제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지금 전민경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그냥 한 2-3가지만 조금 추출을 해서 조금 보태는 첨언 삼아서 조금 더 보태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대신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발굴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제안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교육청과 도청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입니다. 아주 유효한 제언이고 실제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처에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교육청과 도청과 협업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하신 의견에 공감을 필요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제안하신 재원에 다 나아가서 현재 여성가족부 등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서비스 지원 행정 정보 시스템 통합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 안이 조금 잘 구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위기 청소년 관련된 행정 정보망이 뭐 쉼터부터 해서 한 6-7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는 작업,
그다음에 나아가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잘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복지부에 있는 통합 시스템하고 통합하는 작업. 또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를 더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부 쪽하고 혹은 법무부 뭐 기타 다른 관련되는 부서들과의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민경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발굴을 위한 협부 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기술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 폭력이라든가 절도 같은 범죄 정보라든가 혹은 종교, 정치 성향 등등의 민감 정보 등은 제외해야 될 것이고요. 개인 동의 받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합 정보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지금 전민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CYS넷 통합 지원 체계 활용입니다. 발굴 관련해서 역시 굉장히 유용한 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CYS넷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애를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요. 특히 이제 발굴 후보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존의 시스템을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위기 청소년 전담 공무원 제도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로 상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이제 대폭 확장이 아마 계획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의 시스템보다 업그레이드 시스템이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약간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우려 섞인 목소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위기 청소년 전담 공무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기 청소년 전담 시스템 구축의 핵심 중심이 되는 위기 청소년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정보 수집부터 해서 발굴 연계, 서비스 지원까지 기대만큼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구현이 될 것이냐, 그게 지금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연장시키려고 애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것들이 좀 잘 이렇게 향후에 좀 이렇게 문제 해결이 돼서 연착륙이 되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굴 지원과 관련해서 역시 중요하게 제안하신 홍보 강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앞에서 말씀 주신 경기도하고 도청과 교육청 간의 협업 시스템 구축하고 CYS 통합 지원책 활용하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역시 홍보 강화 쪽인데요. 저는 차대에 지금 어떤 생각까지 한번 해봤냐 그러면은 지금 제안하신 SNS 유튜브 이외에 아예 차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통합한 어떤 시스템 같은 걸 하나, 플랫폼 같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반에서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창조적인 어떤 얘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놓아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 사이트에 좀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좀 구축을 해놓게 되게 되면 지금보다 발굴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향후 지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 강화 이외에 플랫폼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로 지원 관련돼서 지역사회 메이커 교육과의 교류 이게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본 제언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메이커 교육들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이렇게 뜯어 보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합한 메이크업 교육,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합한 메이크업 매뉴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또 그 충실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메이크업 교육과의 교류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합한 어떤 그 메이크업 교육과 그 강사 매뉴얼 이런 것들도 지금 차제에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동 박사님이 연구하신 그 연구 보고서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제안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진로교육법에 그 제5조에 가면은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일부 되어 있긴 합니다. 한데 그 진로교육법 자체가 저 1조부터 해서 그 끝까지 보게 되면 전부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진로교육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쪽에서 만든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는 이제 진로 지원, 직업 지원에 관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진로교육법에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방금 제안하신 메이커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려고 할 적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게 되고 좀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이그 진로교육법 쪽의 그 진로교육 대상으로서의 그 조항도 학생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코딩하고 메이커 교육 같은 것들을 훨씬 좀 이렇게 좀 같이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개정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첨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이 연구에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답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이게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 인지죠, 차별적 인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우리 발표하신 청소년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문화 정책에서 그 다문화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문화의 다문화의 여러 가지 정책에게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게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문화 수용성의 부재거든요. 친구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다문화 정책에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서도 뭐 굳이 이제 이름 붙이자 그러면은 학교 밖 청소년 뭐 수용성 제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타이틀 붙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쪽에서도 정책적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민경 선생님 연구 발표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토론하러 왔지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보고서 읽으면서 향후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가져다 연구를 잘 진행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토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경상 박사님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원고 완벽해서 내가 더 이상 토론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한 5가지의 이 제안점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나중에 계속 이어서 좀 보완해주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저도 동일한 생각하는데, 여기 뭐 교육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법무부 할 거 없이 전체가 위기 청소년 서비스 지원 행정 정보 시스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만들자. 또 거기에 위기 청소년 전담 공무원 통합 지원 체계 이것도 같이 우리가 노력한다면 연착륙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홍보 강화 문제 플랫폼 구축해서 해보자라는 거하고, 특히는 4번째 제안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진로교육이나 기성에서 강사 매뉴얼화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진로교육법 얘기까지도 여기에 진로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회적 인식 개선의 문제,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선을 위한 뭔가를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 우리 이경성 박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토론에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자꾸 박수해달라고. 왜냐면 그랬으니까 나 사회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계속 박수해달라고. 또 할까요? 박수해달라고. 예. 두 번째 토론해 주실 수일고등학교 간호익 교감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기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학교 안에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자칫 말씀을 드리면 원흉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제하신 분들의 뭐 연구 결과도 다 봤습니다만 앞에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박사님께서 너무나 큰 덩어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좀 어려움에 좀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마 제가 이 토론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학교 안에서 좀 반성적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좀 다분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실제 이 연구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저희들은 교육적 가치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똑같은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 학교 안에 있고 어떤 아이는 학교 바깥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시각과 어떤 정책의 몰입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참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한 아이가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학교가 붙들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소위 제도적인 부분도 안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가는 데는 아마 오늘 연구에서 뭐 언급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학교 내 학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우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거는 학교 밖의 문제로 학교 밖으로 나가거든요. 가정의 문제라든가 또 아이 자체가 갖고 있는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에 대해서 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픔은 뭐 어찌되었든 간에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먼저 반성을 하고요. 이근현 박사님, 저는 이근현 박사님 연구 논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그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정책 연구예요. 이 연구가. 그러니까 정책 연구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뭐 갈망이 있거나 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만드는 거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연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어찌되었든 간에 경기도 여성연구원하고 합작하면서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적 연구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적 연구적인 접근을 분명히 한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다. 아마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도 있었죠. 근데 그 정책의 문제점은 또는 그 정책들이 향후 나가야 될 점은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오히려 좀 현실적인 측면을 좀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하면 이 연구가 학교 밖에 있는 데이터 또는 공적 데이터 또는 뭐 개별적으로 애쓰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연구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들여다보는 면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한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 과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근현 박사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적 연구를 해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저는 그 현장에 교감으로 있지만 이제 도교육청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제언도 결국은 이게 정책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죠. 방향성, 이번 연구는 당연히 방향성에 대한 연구고 그 방향성에 대한 연구로부터 방안이 나와야 될 건데 과연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책들이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물음표, 끊임없는 물음표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각 부처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그 다음에 도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도청이나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들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밖 청소년의 아까 대표가 말씀했듯이 그런데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은 교통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어디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든 정책의 실적과 모든 정책의 성과는 쌓이고 평가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앞에서 워낙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교육이 사실은 아이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에게도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를 내가 잘 살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어울려 살면 되는 거가 출발점이다라고 놓고 보면 그거는 학생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요한 거다. 그럼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교육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 그 안에 다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시선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사실 정작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입돼야 될 부분은 학교 밖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이 분리선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걸로 많이 보여집니다. 사실 학교 안에서도 그걸 엄청 많이 느끼고요. 한 아이가 나갈 때 실제로 학교 밖에 나가면 얘야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인식이 너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식이 한 개인 학생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정책에 대한 자리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정책은 당연히 정책 위반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나가서 중앙정부가 같이 움직여 주겠죠?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안 움직인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질적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움직일까라고 제가 좀 끊임없이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는 이번 연구가 갖는 가치는 가장 거기 있지 않은가. 정책을 위반하고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정책이 정말 필요한 수요자 입장으로 시선을 바꿔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 기존의 정책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에 그치거나 또는 그 양적 연구를 어떻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또 다른 어떤 파생되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사례수를 떠나서 이번 연구는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걸 어쨌든 기반으로 해 나가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또는 정책 위반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에 있는 생생한 목소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란다면 앞으로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시스템적인 부분은 앞에서 박사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조금 더 교육적 테두리 안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학교 안과 학교 밖에 대한 구분선이 굳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학교가 겪고 있는 아까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던 교육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의 강조하고 있는 학력관만이 오로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들이 달성해야 될 학력관으로 가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조금 더 개방화돼야 되고 그 아이들이 학교 안과 학교 바깥을 넘나들면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는 학교로서의 담이 높고 학교 안을 들어올 때는 담이 안 높은 것 같은데 학교 밖을 나가는 순간 되돌아보면 학교 담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럴 거라면 우리가 지나치게 학교라고 하는 담장만 가지고 교육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학교 담장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그게 물론 기존에 있는 공간들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런 공간들의 규모, 유형, 운영되는 형태, 지원되는 어떤 식의 방식들도 끊임없이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겠죠. 실제 입안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정말 귀담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야 어떤 실행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저한테 뭐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연구원이 같이 해서 하는 이게 하나의 이 연구가 정말 의미 있고 출발점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이 자리에 중앙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시다라고 하면 정말로 심각하게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그 업무 체계도를 놓고 봤더니 저 위에 국무총리실이 있더라고요. 그분 국무조정실 쪽에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들으셨더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조금 더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귀 울림이 아마도 전체 사람의 가슴으로 다 가슴의 울림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조감 선생님 학교 안에 계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고 반성적 시각에서 아니면 차원에서 말씀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교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것 같고, 학교 여기 제안 주신 것 중에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과정 또 하나 연구로서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 방향성만 갖고 안 되고 그동안은 나이는 정책만 갖고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찾아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진짜 많은 정책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감도는 떨어진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떨어진다. 그럼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점이 뭔지 이제는 찾아 나갈 때가 됐다. 연구자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기분 좋게 듣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을 저도까지 포함해서. 예. 그리고 네 번째,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 바꿔야 되고, 그 얘기는 결국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아까 우리 이근영 박사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학교 밖과 학교 안의 구분이 너무 명확하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근데 이거가 학교 밖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닌 우리 청소년 내지는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 다시 말해서 그 구분을 없애는 것부터, 우리가 개념 구분 갖고 없애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정책 실천하는 데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이경선 박사님만 박수 치라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교감 선생님한테도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명소연 군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님이신데, 아마 상담복지센터, 경기도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가장 뭐 컨셉 아니면 전문성 갖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 아마 여기다 많이 넣어주실 것 같은데, 우리 명소연 선생님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토론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이기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동적으로 듣고 가슴에 새길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꿈들인 친구들은 저는 철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봤을 때
그 정규교육과정이라는 시스템에서 돌아가면 기능적으로 과업을 매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존적인 고민을 하지 못하는데 이 시스템을 벗어나면서부터 생겨지는 이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시간은 느리게 가는가,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꿈들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꿈들이 친구들이 정말 그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그 친구들이구나. 그리고 이 실존적인 고민이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업인데 사실은 이 과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스킵되었다가 우리 꿈들인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영역으로 부각되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드림 센터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꿈드림 친구들이 결국에 그 학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학교라는 정규교육 과정의 그 공교육이라는 학교에서 더 큰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 적응에 있어서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로 보는 것이고, 사회에 더 큰 사회에 적응한다고 했을 때 그 정규교육 과정을 나와 있는 시기는 실존적 유예 기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간인데 이 실존적 유예 기간 동안에 사실은 꿈드림 센터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꿈드림 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이란 얘기는 것처럼 그냥 그 내 실존적 유예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내가 뭔가 난 무엇을 할까? 난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뭐가 행복하지? 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터놓을 수 있게끔 불러들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공간의 위치나 공간의 시설의 어떤 그 질적인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시설이 원래 좀 이렇게 외진 곳에,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간판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청소년의 이 트렌드와 굉장히 맞지 않게 청소년 그 센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간에 대한 부분들, 위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기능적으로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분히 실존적 유예 기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 저희가 학업 중간 숙려 상담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가 형식적이다. 이게 그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도 있지만 여전히 여기서 나는 충분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또는 꿈드림이로 나왔을 때, 학교를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숙려 상담을 하는 시기에 사실은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욕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업 중단 숙려 상담을 받은 시기에 청소년들은 마음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난 어쨌든 학교 나간다 라고 하는 시기에서 더 이상 어떤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숙려 상담하는 그 실무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듣지 못하는 그 시기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숙려 담당자가 중앙에서 굉장히 그 많은 매뉴얼과 우수한 부분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부여된 학업 중단 숙려 상담은 때로는 듣는 자에게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숙려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랑 얘기할 때 원하는 부분들이 내가 학교를 나오게 됐을 때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고 검색할 수 있나요? 또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그만두는 누구 나보다 먼저 앞선 누구는 이런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성공담이라던가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예상되어지는 우려점에 대한 충분한 어떤 내용들이 다 담아져야 되는 게 학업중단 숙려 상담에서 준비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재량과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준비가 다른 시기에 있어서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 숙려 상담이 계속적으로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영상 제작이 표준화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로 차별화돼야 되는 지점인데 그건 우리 이기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식비나 교통비 또는 지역사회의 꿈드림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어떤 특성별로 굉장히 다양화돼야 되고 그 꿈드림을 이용하는 그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이나 교통비 같은 거 지급하는 부분들이 표준화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역 시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저희가 복지 지원 수당을 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거는 장이 필요하고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모여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올 수 있는 이익가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급식비라는 것은 사실은 밥상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관계 훈련입니다. 학교에서 급식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급식비가 들어오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청소년들끼리 서로 이제 재는 거죠. 쟤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 여기 왔을까? 서로 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그 마음의 어색함을 틀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비와 급식비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그 참여수당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좀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다닐 때와 다니지 않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학교는 1년 지나면 1학년에서 2학년이 되고 2학년에서 5월이 되면 시험을 보고 뭐 9월이 되면 뭐 수학여행을 가고 이 그때마다 이수해야 되는 과정 속에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3년 뒤가 작년과 똑같은 이런 어떤 그 시간의 지리함 속에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꿈드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런 중간중간에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졸업식을 해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단계를 이수하고 이수한 것에 의해서 충분히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책임감 있는 하나의 그 성인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수적인 데이터로 나왔던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많았던 부분들은 바로 그런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의 또 과업을 이수를 했고 이수했다는 거에 있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것이 혹시 지역사회에 어떤 환원되어져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이루고자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이 청소년기를 이 의미 있게 보낸 어떤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하신 거 이게 바로 학교 밖하고 학교 안하고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네요. 진짜 좋은 제안이에요. 학교 밖 안에서 이런 것들 과정들이 있는데 학교 밖은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 자격증 땄어 오늘 가서 나 축하 파티 좀 한번 해야지 친구하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졸업식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아마 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삶의 연장 내지는 교육의 장의 연장 학교 밖도 내내 이 부분에서 고민해 주십사라는 거 보고 말씀 주신 것 중에 꿈드림 센터의 그 어떤 장소 위치의 문제부터 어떤 편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업 중단 숙려 상담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 또 어떤 부분 개선해야 되는지 이 부분 말씀 주셨고 지역 상황 고려하는 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복지 정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지 마라. 삶에 대한 우리 청소년 삶에 학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그 청소년 삶에 대한 지원으로서 보고 내지 거기에 도와준다고 보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통합적인 지원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그런 부분 말씀하셨고 뭐 구체적인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현장감 있고 또 현장에서 왜 이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깨닫게 알 수 있게끔 해준 우리 농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지정 토론자들 토론을 다 들었는데요.